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방송입니다. 오늘 수요일인가요? 시장이 비도 그 서울 지역은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아침에 바지가 흠뻑 젖어서 이렇게 물기가 그 바지를 타고 올라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런 상황이고 시장은 오늘 사실 이게 현재가창을 호가창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하루였죠. 그러나 박근영 부장 얼굴은 보고 싶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고요. 역시 오늘까지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복귀를 해보면서 역시 시장에 대한 힌트나 우리가 동력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1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안 보이셨던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의견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러셀 2000이 강세였고 S&P 500과 다우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신고가가 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 38번째 신고가인가요? 거의 40회 가까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반면 이제 빅테크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6월에 미국 소매 판매 내용인데요. 이 전달 대비 보합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마이너스 3%, 0.3%는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 관련해서 또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bad is good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오히려 그러면서 하락세를 다시 보이기도 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1%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패드와치 연내 금리 3회 인하 반영을 하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미국 시장에서 지속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2900선 돌파 전에 숨고르기가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차익 실현 영향의 지수 약세였고, 전일에 이어서 조선과 방산, 그리고 건설과 기계 등 산업재 섹터가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으로 놓고 보면 오전 기준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였는데, 이 현물은 1,700억, 선물은 3,300계약 오전 기준 매도를 했고요. 반도체 포함 대형주 차익 실현이 나타났고, 특히 대형주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하락세가 좀 더 깊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은 업황이나 마진 개선에 따른 매수세가 지속되는 모습이고 52주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MRO 신사업 기대도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건설과 기계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의 건설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에 상승했고, 한국 역시 동일 모멘텀으로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오랜만에 건설주 관련된 방송을 제가 해드렸지만 그 모멘텀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벤스가 우크라이나 종전 희망을 시사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재건 테마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건설 쪽에 따라붙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장품은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6월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오늘 관세청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4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 발표에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꽤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부진의 약세였는데 거래대금도 코스피 대비 부진이 지속됐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연일 약세 국면이고, 반면에 가상화폐와 방산 관련주들은 연일 상승세입니다. 이 반도체는 ASML 실적 경계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삼성전자 HBM 공급 임박 소식에 엑시콘 등 일부 관련 종목 중소형주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꽤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앞둔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일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서는 또 이것도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됐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12월 시추 개시 목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피팅과 밸브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새벽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져가 부를 축적했고 대만 방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니지만 대만과 한국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대만에 대한 언급이 결국은 불똥이 한국에도 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술주 하락과 또 맞물려서 외국인 매도세가 또 나오기도 했고, 역시 이제 대만과 관련된 언급이 오늘 한국 시장의 우려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금리와 환율 등 유동성 여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역시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강세였는데 FNF가 워너브라더스 영업권 인수로 상승하면서 업종 견인했고요. 의약품과 건설업이 강세였던 반면 의료종밀과 기계, 전기전자는 약세였고 건설과 건축 자재주, 건자재 쪽은 강세였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한일시멘트 등 금리 인하 기대와 서울의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기대감에 반등세가 나왔고 또 곧 발표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의 일부 반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비중국 수출 실적 호조 기대감에 화장품주 강세였고 VT 같은 경우도 일부 아마존 관련된 매출, 수요 관련된 순위 이런 부분들이 좀 붉어지면서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수출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2차 전지 및 자동차 업종 등도 대형주 트럼프 당선 시에 전기차 세제 혜택 소멸 우려로 약세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에 좀 더 가세를 했고요. LG 엔솔과 현대차, 기아 등이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조이 목재 등 상승한 반면 기계 장비와 비금속 쪽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하루였고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세창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하루로 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어려웠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산업 평균지수가 4강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역시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 차트만 놓고 보면 다우산업 평균지수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51선을 다시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른쪽 러셀 2000 지수도 최근 5거래일간 거의 12%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는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 소매 판매 월별 추이인데 역시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3% 정도 소매 판매가 빠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합권으로 나오면서 컨센 대비 좋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일단 시장 침체는 아니다. 이런 분석으로 이제 결국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은 괜찮았던 모습이고 오른쪽은 미국 소매 판매 항목별 증감이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 역시 항목별로 두 번째 상위에 있는 게 건설 자재, 조경 장비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 있네요. 상대적으로 소매 판매 항목별 가중치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게 건자재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 개인관리용품, 매장,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죠. 의복과 의복, 액세서리 이런 것도 있고요. 가구 이런 것도 있고 여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이런 섹터도 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소매 판매와 핵심 소매 판매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6월의 소매 판매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상품 판매 실적이 주로 반영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표로 아주 잘 활용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6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GDP에 반영되는 핵심 소매 판매가 5월 0.4% 이어서 0.9%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았던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다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소매 판매와 생산자 측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황이 또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고 필수 소비 중심으로 돈을 쓰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최근에 럭셔리 굿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잖아요. 루이비통이나 여러 가지 럭셔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요 소비 CEO들이 지난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로 월마트나 여러 가지 도소매 판매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은 좀 경고음이 좀 울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또 컨센이 또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이나 섹터마다 약간 온도차는 좀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소매 판매가 꺾인 것은 아니라 굉장히 견조한 부분으로 아직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필수 소비 중심으로 돈을 쓰는 소비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이제 월마트의 슈링크플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산 원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에는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지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원가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을 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과자를 샀을 때 안쪽에 과자량을 줄이면서 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과자로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자, 대형마트에 가서 자사 제품, PB 제품들은 경쟁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지금 월마트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사 제품, 그레이트 밸류 제품을 판매 중인데 두루마리 화장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루마리 화장지의 장수를 168장에서 120장으로 약 29%나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글로벌 공통의 관심사로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메리츠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금입니다. 금. 최근에 이제 금 가격과 사상 최고치, 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달성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는 금리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쭉 빠지면은 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 음용 부분 보이시는 곳 보시면은 역시 금리가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 금리가 빠지면은 금 가격은 올라가는 안전선 자산 선호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 가격과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역의 관계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결국은 이 관련해서 대부분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세 번의 경기 침체 구간에 금리를 인하했고 금 가격이 역의 상관관계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불황형이라는 거죠. 불황형. 상당히 좀 경기가 침체 또는 불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골드가 올타임 하이로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전일 기준으로 금 가격이 온스당 2,467달러 기록하면서 지난 4월, 5월 기록한 장중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추가 상승도 지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뭐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금리 인하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금리 인하가 이번에 나타나는 9월 정도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가 불황형이냐 아니면은 보험성의 금리 인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1995년에 연착륙을 보였던 1995년에는 금 가격이 오히려 금리 인하 때 오히려 하락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역사상으로 연착륙을 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연착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불황,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 이게 뭐 보험성 금리 인하로 가서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 침체를 가기 전에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성격이 있다면 금 가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같이 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9월에 예상되고 있는 페드의 금리 인하가 연착륙을 위한 보험성일지 아니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불황형인지 그게 중요하고 또 금리 인하가 뒤로 더 밀릴지도 뭐 좀 더 시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은 저희가 이렇게 원자재 쪽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건설과 인테리어 건자재 쪽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건설주나 금융, 그 다음에 건자재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제가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어제 방송에서 미리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방송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강화된 금리 인하 전망하에 건설업종의 단기 주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사 실적 회복의 핵심 변수인 신규 분양이 좀 더뎌져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낮을 가능성이 있고 3분기 분양 정상화 확인 전까지는 한샘을 최선호 그러니까 거래량 회복 수혜로 한샘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이죠. 최근에 서울시의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평균치보다 훨씬
훨씬 더 높은 서울시 가격 경향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간 서울시 아파트에 좀 국한된 이야기인데 결국은 거래량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고 가격이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 이쪽 관련된 한샘이 최선호로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차선호입니다. 이 부분에서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어제도 모 증권사에서 역시 HD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게 결국은 자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광운대인가 뭐 그 근처에 아마 자체 아파트 사업 개발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 청약 분양 관련된 청약률이 뭐 35대 1로 나왔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자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관련된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아마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사업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의외로 지금은 건설주 가운데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서울주택매매 실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4년 1월부터 쭉 많이 올라오죠. 오른쪽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생각보다 올라와요. 그래서 서울 시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주택 거래가 많이 올라가고 어제 보여드렸던 다른 자료 차트 보시면은 어제 방송 보시면 가격도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공급 계획인데요. 야,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24년 관련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이 있는데요. 역시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고 아파트 신규 분양 이런 물량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한 2, 3년 정도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급 물량이 너무 작아서 그때는 약간 아파트 뭐 신규 관련된 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너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최근에 빌라 뭐 전세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이슈가 좀 사기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빌라 쪽을 회피하고 아파트 매매 쪽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 내부 중심으로 아마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 서울시에서는 좀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지방은 아직은 조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그래도 여러 리서치 쪽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진을 초래한 주택시장 침체, 실적 악화, PF 관련된 연결고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고금리나 원자재가 상승에 기인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추세로 넘어가면 고금리나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어떤 부분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야기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시장 회복 이렇게 서울시에서 약간의 회복세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원전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일부 건설사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모멘텀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장기 소외했다는 순환매 정도 수준이고 근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20년간의 PBR 기준을 보면은 건설주 관련된 20년간의 PBR 가운데 가장 낮은 거의 밴드 하단에 역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반등을 주더라도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좀 더 이어질 것인가의 부분들은 사실 원가율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일부 전체 섹터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좀 국한해서 뭐 현금성 자산이나 순연금 흐름 이런 것들도 꼭 봐야 된다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수요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섬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현대산업개발이 의외로 자체 개발 사업을 하반기에 2개 정도 하는데 한 군데가 자체 개발 사업에서 아주 높은 분양 관련된 이 부분에서 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제 성공 분양으로 넘어가면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일을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논외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L사 건설사를 이렇게 제가 어제 만나기도 했는데 뭐 좀 분양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핵심 지역만 이제 확실히 가져갈 지역만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확실히 가져갈 사업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급이나 경쟁적인 어떤 수주전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스탠스이고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더 보수적으로 정말 가져가야 될 사업지 말고는 대부분 다 철수하는
뭐 그런 이슈로 제가 어제 실제 미팅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역시 건설업종이 추세적으로 쭉 밀고 계속 나갈 것이다 보기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슈를 일부 이제 증권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 역시 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의 상승풍인데요. 자, 언론에 따르면은 올해 HD조선,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1조 원을 넘기는 등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가팔라질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지난해 말 적자 선박을 대부분 선사에 인도를 했고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적자 선박 비중을 빠르게 낮춰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본격 시작된다 보는 것 같은데 신영증권 보고서도 오늘 나오면서 24년 현재 팬데믹의 정점보다 선발 발주가 더 감소하고 해상운임은 재차 하락세를 보이는데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다 분석을 하면서 신조선 시장 양대 지표인 24년 상반기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까지 와 있고 24년 7월 12일 기준 신조선가 지수는 187.78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7월 12일 날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거의 역사적 고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첫 수주 대형사 모두 LPG선으로 시작됐고 끝난 줄 알았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이게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홍해 사태가 이제 결국 안 끝나고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이렇게 컨테이너선이 상당히 좀 모자란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된 이 컨테이너선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폐쇄선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플러스 알파가 컨테이너선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 자료인데요. 선정별 수주 점유율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자, 컨테이너가 2021년, 22년 39.4, 그다음에 22년 26.6%에서 24년 올해 상반기에는 9.2% 수준이었지만 이게 이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운데 이제 LNG선이나 LPG선 보면은 지금 올해 22.4%, LNG선 같은 경우는 작년 11.8에서 올해 상반기에 22.4%로 올라오고 있고 LPG선도 작년에 6.2%에서 올해 상반기에 8%로 계속 올라옵니다. 탱커도 22.1%에서 27.5%로 왼쪽 표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LNG, LPG 탱커가 작년 대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발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컨테이너선이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발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자, 오른쪽 보시면 국가별 수주 점유율인데요. 보시면은 일본이 확 죽었네요. 작년 기준 13.9% 정도 차지를 했었던 뭐 10% 초중반 정도 일본이 점유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이 3%밖에 안 됩니다. 점유율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 58.9에서 64.1% 올라왔고 한국도 21.4%에서 24.7%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점유율도 올라오는 것도 꽤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주는 그렇지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조선 기자재 업종들 가동률인데요. 가동률. 자, 2020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가동률 추이를 보면 한화 엔진이 뭐 작년에 93.9에서 84.4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STX 중공업이 32% 그리고 지금 세진중공업이 8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태광이 78%, 77%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는 88.1%로 태광이 많이 올라왔고 성광밴드도 작년에 70% 중후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성광밴드도 80%로 올라왔죠.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건설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태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 60%대에서 60% 후반 이렇게 올라왔고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90%대로 많이 올라왔네요. 기계 업종.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90%, 92%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보이면서 건자재 업체의 가동률도 굉장히 좀 견조하고 아니면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1분기로 놓고 보면 일부 가동률이 올라오는 건설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개인들이 뭐 차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조선주 좋아지는 거, 기자재 이렇게 가동률까지 다 체크하면서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뭐랄까 거래하시는 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챙겨봐야 되고 왜 오르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긍정만님, 부장님 방송을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강아지 산책 갔다 얼른 들어왔네요. 예.
뭐 장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뭐 약간의 조금의 뭐 도움이 되고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가질 수 있다면 저희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재미는 없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그런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장품주가 의외로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왔죠. 특히 VT가 10% 중반 이상 급등하면서 최근에 리들샷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존 판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순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 2천만 달러, 6조 7천억 규모로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다.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급의 이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시화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섹터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를 팔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6월 지표가 5월 지표 대비 살짝 쉬었던 이런 것들, 이런 빌미로 MOM, 전월 대비 약간의 쉬었던 개념, 슬라이스하기 쉬었지만 뭐 그걸 빌미로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넘어가는 수급들이 있었다. 그런데 역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반기 기준 최대치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 이게 볼 수 있죠. 자, 기존 최대치인 21년 상반기 46억 3천만 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뭐 당연히 한류 덕에 K뷰티 인기가 전 세계로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의존이 높았던 중국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성장으로 충분히 세대 실적을 냈고 메이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익 금액은 8억 5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모육 수지는 39억 7천만 달러, 5조 5천억 흑자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한국 영화, 드라마,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스킨, 로션 그런 것들이고요. 일부 지금 미국 쪽에 글로벌 셀럽들도 예를 들어서 연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이제 화장품, 뷰티 관련된 쪽에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가 195개국까지 올라가면서 최근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 등의 북미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출 국가가 195개국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스킨 로션에 대한 기초 화장품 이런 스킨케어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CLSA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섹터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좀 낸 것 같은데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립 브랜드나 K뷰티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강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4년 4월 말에 발행된 그 CLSA의 160페이지 분량의 한국 화장품 보고서에 대해서 결국은 100명 이상의 투자자와 회의를 가지면서 상당히 한국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식의 CLSA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독립 브랜드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대기업들은 고정 비용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이 독립 브랜드는 주요 화장품 ODM 기업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가격을 쉽게 낮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ODM, OEM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품질이 비슷할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품질이 비슷하게 올라왔을 때. 그래서 독립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대기업들의 고가 화장품으로 집중됐다면 지금은 독립 브랜드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올라오고 품질이 비슷한 수준이 올라오면 그걸 과거에 비싼 화장품으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인플루언서들은 새로운 기능, 성분, 질감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국내 한국 브랜드가
확실히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가 또 트렌드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진입 장벽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고 ODM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명 주기에 대한 문제를 우려를 한 거죠. 역시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처음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현지 로컬 브랜드가 특정 브랜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사실 기존의 그 브랜드는 상당히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4, 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용량의 ODM 주문이 더 집중되면서 결국은 단기와 장기적으로 이쪽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LSA의 분석 리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처럼 그리고 써보세요. 네, 레이저도 한번 받아보시고 화장품도 발라보시고 리들샷이나 리들 패치 같은 것도 얼굴에 붙여보시고 굉장히 따갑지만 그래도 붙여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나 같으면 돈을 주고 이걸 해볼 건지. 이 소비자들은 겪어봐야 알거든요. 겪어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이해를 못합니다. 겪어보시면 좋고 내가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소비로 넘어갈 수 있죠. 물론 개인적인 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것이 어딘지는 좀 잘 지켜보는 게 좋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가서 사람만 많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어느 섹터에 많이 몰려 있는지 좀 잘 보세요. 뭐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고 뭐 더마 제품 같은 경우도 기능성 더마 제품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유리아주나 뭐 해외 쪽에 여러 이제 수입품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근데 가성비나 더마 제품이 이제 올리브영에도 더마 제품 중심으로 이제 좀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수입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 더마로 바뀝니다. 올리브영도. 그러면 한 데에 가보시면 한국 더마 제품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좋으면서 수입품보다 상당히 가성비 그런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좋은 제품들이 이제 올리브영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 들면서. 그래서 더마 제품의 확장도 잘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애플망고님 리들샷 아프다던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리들 패치 2200샷을 붙여봤거든요. 뭐 그게 좋아서 눈 밑도 붙여보고 이렇게 팔자에도 한번 붙여보고 해봤는데 확실히 좀 좋아요. 살짝 따끔거리긴 한데 한 2-3시간 정도 붙이고 떼는 건데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고 바로 이제 피부에 약간 뭐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침투를 해주니까 바깥쪽에서 발라주는 것도 좋긴 한데 뭐 리들 패치로 이렇게 찔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2200샷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역시 좀 시장에서 끌어내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트럼프 후보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인 IRA과 그 다음에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IRA 전기차와 풍력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인데, 자, 이걸 팩트를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전기차의 이의가 없고 전기차가 좋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 나도 견해가 다르진 않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비싸고 무겁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IRA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 하는 질문에는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높였다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즉답을 피한 거예요. 트럼프는 즉답을 피했어요. 실제 질문은 IRA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은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다이렉트로. 근데 트럼프는 이걸 즉답을 피하면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높였다라고 언급하면서 폐기하겠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IRA에 대한 폐기 가능성이라고 이제 시장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
그 대만이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 주장했다. 이게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반도체 사업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마이크론이나 뭐 일부 미국 시장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도 뭐 미군이 나와 있고 또 대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대만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한국에 오버랩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오늘 시장에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수출 증가로 또 이어진 상황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IRA 지원 관련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사를 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 그리고 일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된 쪽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꽤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LS증권에서 양극재 관련된 3사의 프리뷰 리포트를 내면서 올해 연간 출하량 성장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고요. 그리고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순으로 상대적으로 세 개사를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엠이 상대적으로 3사 중에서는 제일 에코프로 프레임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시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점인데, 자, 판가 같은 경우는 광물 가격 하락 이후에 행보세가 지속되면서 판가 하락은 올해 3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발생하겠는 것으로 여기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판가의 반등보다는 아직까지는 횡보를 전망하고 있고 현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보장되는 리튬 글로벌 프로젝트 가동이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판가 반등보다는 횡보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짐바브웨,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에서 소규모, 그 다음에 개인 채굴 활동과 주석, 탄탈륨 관련된 광석 부산물 처리에서 나오는 정광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위기 때문에 공급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중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면서 리튬 가격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욱더 공식화될 거로 본다면서 역시 판가 상승은 조금 유보적이다 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같은 경우는 업황을 반영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2분기 출하량 성장은 LNF가 유일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영향인가요? 그래서 1분기에 테슬라 향 리스타킹 영향으로 판매량이 증가했고 2분기에는 SK온 향으로 523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2분기가 LNF가 25%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LNF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LS증권에서 했습니다. 연간 출하량은 포스코 퓨처엠이 전년비 35% 성장폭이 가장 클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전년비 마이너스 9.3%로 역성장할 거로 봤고, LNF는 전년비 15.7% 성장할 거로 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연간 출하량 성장의 근거는 얼티엄 셀즈 램프업에 따른 N86 제품 출하량 증가와 N65에서 N87, NCA 라인 전환 제품 출하 본격화 덕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양극재 수출 중요한 거 가격인데요.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쪽은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은 에코프로 BM 흐름입니다. 이게 땡땡땡땡 실순으로 되는 것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출하이거든요. 수출 중량.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LNF입니다. LNF 막대 그래프가 좀 줄고 있고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의 저가 모델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가 모델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내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전기차 판매량 반등의 실마리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테슬라 저가 모델 축에 속하는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주니퍼 관련된 출시를 25년으로 미뤘는데 이 효과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GM 같은 경우에 저가 모델 관련된 판매량 추이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올해 2분기 리뷰 프리뷰에서 길어지는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을 다울투자증권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BMW와 폭스바겐 아우디의 EV 판매 둔화에 따라 2분기부터 출하량도 감소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보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당초 전분기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던 2분기 출하량이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전분기 대비 약
8% 감소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가 하락도 이어지면서 NCM, NCA 수출 가격도 각각 전분기 대비 10%와 10.7%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에코프로 VM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양극재 부분은 예상보다 견조한 수익성이 전망되지만 음극재 부분 인조 흑연 비용 발생과 라인, 화성 부분의 보수에 따른 가동률 중단 비용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포스코 퓨처는 조금 축소될 것이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양 N86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확대로 3분기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은 출하량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L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마 2분기 같은 경우는 829억 영업이익 적자로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일단 봤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 재고평가 손실은 마무리됐지만 생각보다 더딘 출하량 반등, 그리고 아직은 높은 원가 부담으로 3분기 연속 적자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각자 지금 2차 전지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뎁스 있게 좀 더 살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에요. 이 보시면 17일 기준 톤당 87,000위안으로 역시 횡보를 하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GM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말 북미 EV 연산 100만 대 계획은 연기를 하겠다라고 GM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 정도면 GM의 공식 발표는 앞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낮다고 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월 3,000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최대 마켓인 픽업 시장도 테슬라에게 내주게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GM이 이렇게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못 지키면서 오히려 사이버 트럭이 더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울투자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일론 머스크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슈퍼 팩에, PAC 팩에 매달 4,500만 달러, 매달 한 620억 정도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나요? 최근에 약간 머스크와 트럼프의 밀월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극적으로 막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굉장히 좀 트럼프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밀월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매달 620억 규모의 이 돈을 기부하겠다, 이런 게 알려졌었는데, 예,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또 주가에 미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면,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칩 단속에 나서면서 더 강력한 무역 규제 발표를 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 이게 보시면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차이나 쪽으로 상당히 많은 세일즈가 증가되고 있다는 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도쿄 일렉트론, ASML 등 기업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계속 제공할 경우에는 가능한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오늘 약 오후 한국 시간 2시 50분 기준에 주가가 도쿄 일렉트론이 약 7.57% 급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반도체에도 똑같이 오버랩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KB증권의 자료인데요.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엄브레라 리서치 지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반도체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반기로 넘어가면 KB증권의 자료를 보면 회색 실선이 보이시죠? 어닝에 대한 기울기가 사실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어닝이 올라오고,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강도가, 회복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화학, 기계, 소비재,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배터리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면서 약간 반도체 쪽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으로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나? 조금 조심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긴 좋다. 반도체가 좋은데 이익에 대한 기울기가 살짝 완만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숫자부터 살짝 반도체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인 관련된 급락 코멘트가 현대증권에서 일단 나왔는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3프로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오늘 테크윈이 14% 이상 급락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증권에 커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긴 커멘트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TV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광고주가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 부분들은 3프로 TV 앱에서 신의 자료실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